미국이 알래스카에 위치한 공군 기지에서 F-35A 스텔스기 수십 대를 동원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속칭 엘리펀트 워크라 불리는 이 훈련은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 해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활주를 하는 훈련인데요. 전면전이나 유사시를 대비해 최대 무장을 갖춘 전투기, 폭격기들이 신속하게 출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이 모습이 마치 코끼리들이 한꺼번에 걷는 것처럼 움직인다 하여 엘리펀트 워크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날 동원된 F-35A 전투기들은 곧바로 합동 태평양 알래스카 훈련장으로 넘어가 출격 훈련까지 진행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훈련이 앞서 같은 날 시행된 한국의 훈련에 호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것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의 현장 지휘 아래 F-35A 스텔스기 28대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같은 날 같은 훈련을 하기로 한미 간에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F-35A는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되어 조종사에게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 첨단 전투기로서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 등 통합 항전 시스템을 갖췄으며 최대 속도 마하 1.6, 전투 행동 반경 1093km를 돌며 합동 정밀 직격탄, 합동 원력 공격 무기 폭탄 등 8.16톤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춘 우리 공군 최대의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으로 적재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 지휘 시설 등 핵심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유유히 기지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F-35A를 도입하는 초기부터 북한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었는데요. 이러한 F-35A를 최대 무장시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군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미군이 알아서 같은 움직임을 더 큰 규모로 보였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은 명백한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니 북한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등은 한국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 진영에 던지는 한미 양국의 경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미 당국이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앞으로 ICBM을 또 발사할 시 우리는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블루 라이트닝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블루 라이트닝은 지난 5년간 일시 중단해왔던 한미 합동훈련으로 괌의 미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나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켜 유사시 북핵심 폭격 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한미 양국 공군의 폭격기, 전투기, 전자전기, 공중구비기뿐만 아니라 필요할 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도 투입되어 만약 이 작전이 실전으로 전개된다면 북한 말살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연달아 중국과 러시아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가 두려워하는 훈련이죠. 앞선 두 훈련 모두 미군이 함께하기 때문에 혹자는 한국은 미국 없이 훈련도 못하나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국군은 이러한 비난 세력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해병대는 전군 최초로 해외에 파병한 항공부대를 지녔었습니다. 해병대가 자체 보유하고 있던 항공부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큰 활약을 했었는데 1973년 군조직 개편으로 인해 해군에 통합하여 해병대 소속 항공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런데 얼마 전 미 태평양 해병대 부대 사령관, 주한 미 해병부대 사령관, 미 제1해병비행사단장 등 미 해병 고위 장성 3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해병대는 48년 만에 항공부대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총 28대의 마리논 3개 대대를 주력으로 운용하게 될 해병대 항공단은 세부적으로 기동 헬기 2개 대대와 공격 헬기 1개 대대, 관제대, 정비대로 구성되어 전시 상륙작전 임무 투입, 국가 전략도서 방어, 신속 대응 작전, 재해재난 지원 등 다양한 작전에서 미군과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인 상륙 공격 헬기도 상용화되는 대로 전력화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군으로 편입되었던 항공단이 해병대에 다시 창설되게 된 것은 해병대가 주임무를 맡게 되는 상륙작전의 개념이 현대전에서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상륙작전에서 돌격 장갑차를 이용하는 게 주된 방식이었으나 요즘은 공중으로 진입하는 방식의 비중이 커지며 입체적인 항공작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륙작전에 대해 국군이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계 각지에서 안보 위기가 격화됨에 따라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인 태도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폄하하고자 하는 누군가는 훈련을 따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무기는 전부 미국으로부터 비싼 값에 사들인 것이 아니냐며 그것은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니라며 우리 국군력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다음의 사례를 들으면 쏙 들어가게 되죠.
다음의 사진은 미국 서부의 광활한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비행기 무덤입니다. 데이비스 몬탄 비행기 저장소라 불리는 이곳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운영되다 수명을 다해 폐기 처분된 기체를 모아놓은 이른바 항공기의 무덤인데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무수히 많은 기체, 항공기 주차장 혹은 수출용 기체의 임시 보관 장소처럼 보입니다. 과거에는 미국도 자신들이 사용하던 항공기를 처분할 때 항공기에 붙어있던 부품을 녹이고 재가공하는 식으로 재활용하였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품의 재활용보다는 새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경제적이 됨에 따라 악성 재고가 급격히 늘었고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도 이것을 마냥 썩혀두기엔 아깝기에 우방국 한정으로 싸게 판다고 홍보하긴 하지만 우방국들도 바보는 아니죠.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사가고 있는 폐기품을 돈 주고 살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조한 사막에서 보관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버릴 것을 작정하고 방치한 기체들이기 때문에 여기로 옮겨지기 전부터 정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된 데다가 세월이 더 흐름에 따라 가속화된 부식으로 고철,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막에서 바늘찾기라는 말이 딱 들어맞듯 어찌저찌 A급 중고를 찾았다고 한들 대부분의 기체는 이미 단종된 기종이라 구입한 나라에서 재정비를 하려고 해도 부품을 구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온 직원들이 드넓은 사막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깡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철덩어리들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P3B 9대를 사겠다며 나섰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요청을 받은 저장소 관리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화라는 말인가 싶으면서도 악성 재고 처리 개꿀이라는 생각으로 후딱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한 대당 100억 원 조금 모자라는 가격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근의 전략자산은 기체 하나당 수천억을 호가하는 가운데 100억 원은 저렴한 게 아닌가 생각될 수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를 100억 원에 9개를 1000억 원 가까이 주고 산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친 짓이라 불리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이때 한국의 선택은 무기를 개발해낸 로키드 마틴마저 혀를 내두르고 칭송할 정도로 탁월한 선택이 되었는데요. 미 해군이 25년간 사용하여 한계 수명이 15,000시간에 거의 도달하여 미국도 두 손 놓고 방치한 지 14년이 흐른 이 고철덩어리를 한국이 수입하여 한 대는 해체 후 부품을 조달받는 동류 전환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조를 맡아 P3B의 다음 세대인 P3C로 개조를 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P3C보다 더 개량하여 P3CK라는 명칭으로 재탄생시켰는데 사실상 동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새로 탈바꿈한 이 한국형 무기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잠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이 만들어낸 원형 P3C가 넓은 바다에 있는 표적만 탐지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한국형 P3CK는 항구에 정박 중인 함정, 심지어 육상에서 움직이는 표적도 식별할 수 있는 다목적 레이더를 탑재하였죠. 또한 P3C 대비 5배 이상 향상된 고배열 적외선 광학 카메라를 달아 야간에도 적 함정을 고해상도로 식별하는 초계기로서 극상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인 AGM-84 하픈블록2 미사일도 탑재하여 우리 함정들을 위협하는 적 함정을 사정권 밖에서 조준 타격까지 가능하고 실시간 전술정보 전송 시스템을 통해 K-16이나 헬기 등의 공격기에 대한 정밀 표적 정보 제공과 전술 통제 기능을 보유해 군의 합동작전 수행 중에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해군은 2010년대 함정이 있어서의 해군력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으나 항공정찰 자산은 P3C 8대만을 보유하는 데 그쳐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해상작전구역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때문에 P3C 등의 초계기를 더 확보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는데 한 대당 무려 4천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면 막대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미국의 사막에서 대당 100억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4천억 원의 원래 기종보다 훨씬 강력한 개량형을 만든 거죠.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떠한 방향으로 마무리되든 전 세계 힘의 구도는 자유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북중러 대 한미의 양상으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해져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정말 극단적인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조종사의 뛰어난 실력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초래하지 않았지만 F-35A의 기체에 이상이 생겨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우리가 돈 주고 샀음에도 스스로 정비할 권한이 없어 미국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과거 우리 공군이 F-5A-26 중 사이드와인더가 멋대로 발사되는 사태가 생겨서 미사일 장착대를 뜯어보니 장착대가 불량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오히려 미국은 계약을 어기고 멋대로 기체를 분해했다며 노발대발했듯 우리가 처음부터 직접 개조하거나 생산한 기체가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 제한사항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가급적이면 100%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량하는 형태를 택해왔거나 이제는 KF-21 보라매처럼 순수 국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 힘쓰는 것인데요. 이렇게 24시간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무기만으로 비단 한국의 영토뿐만 아니라 주변 적성국을 사정권에 두어 24시간 견제할 수 있을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주 국방을 실현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한미동맹으로 끈끈하게 묶여있다곤 하지만 자신의 국익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미국 역시 한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여겨 한국과 정치, 경제적, 군사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